안녕하십니까, 문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섭입니다. 이섭님, 네. 우리나라 건축물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본 적 있으실까요? 저는 한옥에 대해서만 좀 어. 알고 건축물은 살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솔직히 무심히 네. 지나쳤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전통 건축과 현대 건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줄 전문가를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빛과 나무 연구원의 이규혁 원장님을 모시고요. 우리나라 얼과 혼이 남긴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미롭게 듣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건축으로 바라본 우리 문화 이야기를 전할 이규혁입니다. 지구에는 참 많은 민족과 나라가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몇몇 나라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경제 대국이며 문화 강국들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 2위와 3위를 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을까요? 독일 출신 영국 건축사학자인 니콜라스 페브스너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전거 창고는 건물이지만 링컨 대성당은 건축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호소의 목적을 위하여 지어진 건물이 건축이라고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축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축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의미와 개념과 정신과 사상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건축물 중에서 가장 많은 개념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물은 궁궐 건축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일본 또한 그 많은 정신과 개념이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의 궁궐 건축물을 함께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의 문화의 정체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광화문입니다. 해외의 많은 역사학자나 도시학자들이 광화문을 보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 놀라는 이유는 어떻게 아무런 방어와 공격 시스템이 없이 왕이 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느냐고 그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본 그 광화문 앞에 가봐도 이와 같이 10여 명의 수문장이 그 앞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광화문을 지나면 있는 문이 흙내문입니다. 흙내문 또한 그냥 문이고 회랑으로 담장을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이 흙내문을 지나면 있는 것이 근정문이고 근정문을 지나면 있는 것이 조선의 가장 존엄하고 중요한 경전인 근정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근정전을 바라보면 참 특이한 것이 건축적으로 눈에 들어옵니다. 이 근정전의 바닥의 뜰의 바닥을 보면은 제각각 다른 돌들이 울퉁불퉁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강우 시 물이 배수될 수 있도록 해준 것과 또한 미끄럼을 방지해 주기 위한 것과 소리를 잡아주는 그러한 기능적 역할도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해준 가장 큰 건축적 의미는 긍정제 바닥의 돌을 통하여서 하늘에 구름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비행기를 타고 활주로에서 이륙해서 높은 고도에 올라가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것이 구름입니다. 우리는 임금이라는 존재는 하늘님의 뜻을 받들어 땅에 있는 백성을 다스리는 중간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백성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과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라는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애민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에 대한 애민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나라와 민족이었기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백성을 위한 글자 훈민정음을 창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힘으로서가 아니라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문인 사회를 이루었던 나라와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중국과 일본의 궁궐 건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국 자금성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 자금성은 높은 성벽으로 둘려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금성에 적이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넓은 해자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중국의 천안문입니다. 이 천안문이 우리 경복궁의 광화문에 해당합니다. 천안문 또한 높은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람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안문을 지나면 있는 문이 오문입니다. 이 오문이 경복궁의 흥례문에 해당합니다. 오문도 마찬가지로 높은 성벽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형태가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디귿자 형태는 정면에 오는 적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좌우에서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의 건축 형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보다 더 힘으로 지배했으며 사무라이 문화가 갖고 있는 일본의 궁궐 건축물은 어떠한 형태일까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100년간의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들었던 오사카 성을 모형으로 재현해 본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아도 중국의 자금성보다도 더 철저한 방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자가 무려 자금성보다 2개가 더 있음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해자를 건너가는 다리 위에 문에 있는 건축물들이 중국의 오문처럼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정각들은 그 쇼군을 호위하기 위한 사무라이들의 숙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사카 성을 두르고 있는 석축 위의 정각과 담장들은 불 공격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회벽으로 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각들은 담장보다도 앞으로 돌출시켜서 측면에서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각과 담장마다 조총으로 공격할 수 있는 공격 구멍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그 메인 정전인 정각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이 대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옆에 좁은 계단을 통하여서만 그 대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좁은 계단 위에는 보신 바와 같이 높은 석축을 쌓아줘서 그 계단을 오르는 적에 대해서 공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사면은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건축 구조물을 돌출시켜서 건물 아래에 있는 적을 머리 위에서 활과 유황 같은 것으로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철저한 공격과 방어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럽의 성과도 같은 개념의 건축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5000년부터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으로 고조선이 세워질 때부터 힘이 아닌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렸기에 이와 같이 어떠한 방어 시스템도 없이 담장으로만 둘러져 있어도
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과 일본이 건축적으로 또한 어떠한 개념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 한옥의 기둥과 대돌보와 석가래의 모습입니다. 마치 산에 있는 나무를 잘라다가 꼭 필요한 곳에 그 자재를 안착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미적 개념을 한 단어로 정의를 한다면 행함이 있는 행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본디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인간의 하는 행위이지만 본디 자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그 나무를 안착시켜 놓는 환원의 미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건축물을 보면 무척 정교하게 가공된 목재로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건축적 개념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행함이 있는 행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솜씨와 기계로 정교하게 가공된 목재로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행함이 있는 행함이라고 그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갖고 있는 솜씨와 기계로 목재를 가공하여 집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오칠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원 화성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일본 오사카성입니다. 돌로 석축을 쌓는데 두 건물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원 화성의 석축의 모서리를 보면은 무척 둥글고 두툼한 느낌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나 일본의 석축을 보면은 무척 날카로운 선이 살아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조형성은 두텁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선호한다면 일본은 사무라이 칼과 같은 날카로운 선의 미학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초가 지붕을 보더라도 무척 두텁고 부드러운 자연감의 느낌이 있다면 일본의 초가 지붕은 오사카성의 석축과 같이 날카로운 선의 미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와 지붕을 봤을 때 중국 태화전을 보면은 그 지붕의 형상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본다면 삼각형 형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삼각형 형태라는 것은 무인사회에서 힘으로 백성을 다스렸던 무인사회에서 나타나는 건축 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건축물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동대사입니다. 이 건물 또한 그 지붕을 바라보면 삼각형 형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이태리의 밀라노에 있는 밀라노 대성당입니다. 이 건물은 보시는 것 자체가 삼각형 형태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긍정전은 어떠한 형태일까요? 우리의 긍정전은 중국과 일본과 서양과 달리 역삼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삼각형의 형태를 비의 미학을 나타나기 위한 구조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긍정전과 중국 자금성의 태화전을 놓고 비교해서 그 지붕을 본다면 확연한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붕은 하늘을 향하여 날개를 펴고 날아갈 듯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비선의 미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으로 지배했던 중국은 그 백성을 땅에 누르는 형태의 삼각형 형태의 무거운 지붕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가볍게 날개를 펴고 하늘을 향하여 날아간 듯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옥의 지붕은 단순하게 비와 눈을 피하는 기능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덕궁의 인정전입니다. 인정문 앞에 서서 인정전을 바라보고 그 인정전을 바라보면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지붕의 처마선이 점점 날개를 피고 있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역중력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염원을 건축 조형물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석가래를 바라보면 사선의 그리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마리의 새가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는 역중력의 비의 미학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석가래는 새가 마치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의 석가래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민족의 전운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세계의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미 독립선언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5,000년 역사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일제강점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이 독립국이라고 선포하고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서 우리 문화가 세계에 기여하지 못함을 통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하면 우리 문화로 세계에 꽃을 피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지 못했을 때 김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을 침략한 것을 원치 않는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옛부터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높은 정신 세계로 문인 사회를 이루면서 문화를 소중히 여겼던 민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생활 또한 전통의 미적 가치 기준과 현대의 미적 가치 기준이 공존하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공간이란 정신적인 삶과 물질적인 삶이 공존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독한 가난 속에 살게 되므로 우리는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 백성이 한 몸이 되어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오랜 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높은 정신과 문화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신적인 삶을 회복하여 물질적인 삶과 균형을 이루어서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원장님 너무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방송에 나오시는 네. 분들이 산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고요. 네. 또 오늘 원장님처럼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야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가 되게 많구나. 네. 이 프로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의 세계에 우리가 흠뻑 빠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는 이제 네. 한옥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건축물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나 저희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현대 건축물 작가로서 네. 어떤 건축 작품들을 하셨나요? 하셨는지요? 제가 네. 했던 작품 대표적인 것은 충무로에 있는 매일경제신문사 신사옥. 제가 그거- 충무로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아, 직장에. 그러셨어요? 예, 예,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예, 그 건물을 아, 그렇구나. 그리고 양재동 그 IC에 보면은 네. 하이브랜드 빌딩이 아, 있습니다. 네네, 있습니다. 그 건물은 제가 디자인한 건물 중에서 단위 건물에서 가장 큰 야, 아. 대단한 예, 분한테 연면적 제가- 한 5만 평. 5만 평. 예, 그리고 네.
신안산대학교 체육관, 도서관, 아, 그다음에 네네. 이제 아파트 이렇게 좀 다양한 게 나름대로 건축 작품을 하였습니다. 야, 그러시구나. 제가 선물 근성이 좀 있나? 이 대담을 앞에서 저희가 지금 대담을 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시청자를 대변해서 저희가 질문을 예. 좀 드리는데 아까 강의를 제가 경청하다가 보니까 네. 건물과 건축의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네, 예, 맞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대중분들은 건물과 건축의 차이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건물과 건축이 뭐가 다른지 아주 좀 깔끔하게 명쾌하게 좀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은 살아있지만 혼이 없으면 네네. 식물인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건물도 그 건물의 아. 기능만 있다면 그거는 아까 그 페브스너가 얘기한 네. 것처럼 그냥 건물인 건물일 거죠. 뿐이다. 어. 아, 네. 그 안에 음. 정신과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을 때 그걸 그러면 건축 건축 작품이라고 아.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명쾌합니다. 바로 아, 알아들었어요. 의미와 네. 개념과 혼이 들어있는 그렇죠. 건축물이고 일반은 그냥 건물일 수밖에 없다. 너무 잘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그 페브스너가 얘기한 것처럼 네. 자전거 창고는 건물이지만 네네. 링컨 대성당은 건축 건축물이다. 작품이다라고 아, 표현했던 거죠. 건축물이 아니라 작품까지 그렇죠. 들어가야 네. 되네. 아. 작품인 거죠. 아, 그러시구나. 근데 원장님께서는 네. 현대 건축을 예. 전공하시고 또 건축 작품들도 이렇게 설계하셨는데 우리 전통 건축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한테 이 영향을 줬던 네. 분은 네. 임권택 감독입니다. 영화 감독. 네, 우리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예, 임권택 그렇습니다. 감독. 서편제 오, 네. 만드신. 네, 그렇죠. 네네. 저는 그분한테 직접 강의 들은 건 없습니다. 네. 근데 87년도에 그분이 만들었던 시바지란 영화를 시바지. 보고 제가 네. 충격을 받았죠. 강수연 예, 그렇죠. 네네. 네. 제가 그때 충격받았던 이유는 어떻게 음. 우리나라 감독이 음. 세계적인 영화제에 나가서 네. 상을 받을 수 수상했죠. 있었을까? 아. 그게 저에겐 충격이었죠. 강수연 그분한테 또 여우주연상도 그렇죠. 제가 받은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이야 우리나라의 문화인 드라마, 영화가 세계적으로 네네. 인정받지만 네. 맞아요. 그때 80년 당시에는 때는 그죠. 진짜 큰 사회적 이슈였던 맞습니다. 거죠. 네. 대단하죠. 네. 근데 거기서 물론 건축물에 음. 대한 영감을 받으셨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한옥에 대한? 네. 제가 고민을 했죠. 네. 아니 저분이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 아.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그 당시에 예. 그분이 우리 문화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기에 했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봤을 때는 야, 참 저런 문화가 오. 있구나 해서 상을 받은 게 아닌가. 아. 그래서 저는 건축가가 되면은 음. 우리 전통 건축 문화를 가지고 제가 재해석해서 네. 현대적으로 풀어보는 작품을 하자. 이것이 제가 가졌던 건축 방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꿈이자 목표. 예, 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네네. 혼자 음. 배낭을 메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한옥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아. 우리 건축에 대해서. 네. 왜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네. 대학교 때는 네네. 우리 전통 건축에 대한 수업이 없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 당시에는. 그래요? 네. 예. 뜻밖의. 몰랐어요. 네. 그래서 학과 과목 중에서 네. 전통 건축에 대한 과목이 없었죠. 아유, 현대 건축에 대한 그렇죠. 것들만 있었던 거죠. 저는 또 아까 강의를 들으면서 또 못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흥미롭게 들렸던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건축이 아주 묘하게 다른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또한 좀 명쾌하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 좀. 첫 번째는 네. 지리적 환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삼국은 참 오랜 시간 같이 그렇죠. 이웃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있죠. 네. 근데 전혀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다르죠. 무려 네. 2000년 이상 네. 인적, 물적 예. 또는 전쟁까지 하면서 그 많은 교류를 했는데도 네. 전혀 다른 네. 문화를 가지고 그 있습니다. 네. 이유가 그 이유는 먼저 지리적 환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아, 지리적 환경. 중국은 네. 대륙 국가다 보니까 대륙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해양 국가다 보니까 해양 문화를 해양 가지고 문화를.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나 우리는 1000년 전 발해가 멸망하면서 안타깝게도 반도 국가가 되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는 반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대륙, 해양, 반도. 반도 그렇죠. 이렇게 세. 대륙은 네. 그 개념을 한자로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네.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일이요. 네네네. 즉 대륙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나라를 복종시켜서 하나의 국가를 하나로 만든. 만든. 그래서 아. 지금도 우리 뉴스 보면 네. 하나의 중국을
시진핑이나 중국이 네네. 부르짖죠. 그쵸. 그래서 대만이 독립하겠다면 용서를 안 하는 거와 네네. 똑같은 거죠. 네.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 그런 거죠. 네네. 그런 문제가 네. 있고. 그래서 대륙은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일본 같은 게 해양 문화다 보니까 음. 공간의 제한성이 있죠. 음. 그래서 일본의 쇼토쿠 태자가 최초의 율령을 선포했을 때 우리 같은 섬나라가 음. 권력을 싸움 음. 쟁취하게서 네네. 극렬하게 싸우면은 음. 안 되겠구나 해서 일본 국시 1호로 만든 것이 화예요, 화. 화. 아. 그래서 일본 음식을 화식, 일본풍을 화풍, 불화자 말씀하시는 거죠. 야. 조화로 화자. 네. 아, 조화로 같이. 네. 아, 네. 네. 그래서 일본을 할 때 화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일본의 혼내와 다테마에 같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네네. 화의 문화에서 나온 음. 산시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우리가 흔히 왕따 뭐 놓는 네네, 것도 네. 일본의 해양 네. 문화인 거죠. 아. 그렇다면 우리는 한자로 표현하면 충이죠. 충. 네. 아. 반도국가의 특징은 대륙 세력과 네.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곳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죠. 그래서 평소에 사람과의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죠. 아. 그래서 임금과 임금은 충, 네. 부모와 자식은 효, 효. 친구와 친구는 신.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뭐냐면 관계성. 관계성.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과 일본은 네. 그러니까 한국이 공통의 문화를 가진 게 있어요. 그게 한자 문화예요. 한자 문화. 네, 네. 그래서 네. 중국과 일본은 사람을 한문으로 쓸 때 네. 사람 인. 인자를 쓰죠. 근데 네. 우리는 뭐라고 쓰죠? 인간이라고 쓰죠. 아, 간. 인간. 네. 즉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막힘이 없이 통하는 네. 그런 사람이지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독불적인 사람을 우리는 거부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정의 문화가 발달되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게 건축물에 다 네. 녹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수용돼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네. 삼국이 비슷하지만 완전 정확하게 다른 것들이 그러네. 딱 보여지네요. 지리적 환경도 있다 이 말씀.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음. BTS를 모르는 국가는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K-팝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K-건축, K건축? 네, K-건축의 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음. 또 우리 원장님께서 또 특별하게 개발한 창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요? 어떤 오. 창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우리 한옥에 들어가는 많은 건축 자재가 네네네. 들어가는데 네. 그 중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창호인 거거든요. 네. 우리가 한옥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춥다예요. 아, 춥다. 우풍. 춥다. 네. 그렇죠. 우풍. 네. 황소바람. 맞아요. 네. 네. 그 우풍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네. 창호인 거거든요. 창호. 그래서 창호에 의해서 네. 열 손실률이 음. 최소 25%에서 45%가 창호에서 그렇게 뺏깁니다. 많이 뺏겨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네. 고효율, 네. 고기능성 창호. 목재 시스템 아. 창호를 연구 개발하셨어요? 개발하였죠. 우와. 뭐 와, 특허내신 건가요? 예, 혹시? 특허 받고 그것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의 네. 그 한국 신지식인으로도 아, 선정 오, 배웠고 아주 은근히 자기 축하드립니다. PR을 많이 네. 하시네. 네.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데. 그럼 그 창호 개발로 통해서 열 손실률이 많이 줄은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목재 관련 고기능 고효율 창 중에서는 저희 창호가 네. 유일하게 네네. 그 에너지 효율, 고효율 등급을 패스한 아. 유일한 아. 창호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네.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음. K 건축 K건축. 페스티벌을 했었거든요. 어. 그때 제가 만든 창호가 한국을 대표하는 창호로 가서 선정이 전시회를 됐어? 아, 우와. 전시회를 오. 했었던 기회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중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네. 사업.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박원순 시장 때 네. 그 돈인문 역사 문화 체험을 네. 만들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숙박동에 들어가 있는 창호가 창호가? 제가 아, 저희가 거기에 가면 이 창을 만날 수 있겠네요. 체험을 할수 있네. 예. 아, 그리고 또 종로 주얼리 가면 또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좀 엉뚱한 질문을 또 궁금한 걸 예. 좀 드려보겠는데, 저는 강의를 하면서 이제 조금 전국 지방을 좀 다니는 편인데요. 예.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건물이, 건축물이라고 보기엔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부산의 남부경찰서를 가봤는데
외벽이요. 음. 순찰차가 뚫고 지나가는 디자인으로 했어요. 디자인이. 그러니까 디자인. 제가 설명을 네. 제가 말로 해야 되지만 사진 있으면 한 방에 아실 수 있는데 음. 이런 벽면에 순찰차가 모형 순찰차가 벽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순찰차가 걸려 있는 거예요, 벽에. 경찰 순찰자가 네, 경찰차. 경찰서 벽을 외벽을 뚫고 들어가는 벽을 지나가는 뚫고 거.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고 예. 있다는 얘기인 그리고 거예요. 이제 신고하면 총알같이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이 말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음. 근데 누구나 그 건물 외벽 디자인에 시선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리서치를 했는데 부산 시민한테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되게 호의적인 반응이 많이 나왔어요. 재밌다. 그렇죠. 그리고 경찰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이고 무거운 이미지가 많이 희석됐다. 나는 이 건물 좋다. 근데 저는 이 건물을 이렇게 만든 시도한 사람도 네. 좀 칭찬할 만하지만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누군가 그런 제안했을 때 오케이를 한 소위 말하는 윗분 그렇죠. 결재권자가 너무 좀 만나고 싶을 정도로 이 사고가 트여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은 뭐 새로운 건의하면 하지 마, 위험해, 가만히 있어. 잘못되면 어떡해. 근데, 뭐 이런 거 먼저 걱정 재밌겠는데? 먼저. 네. 해보자. 우리 뭐 원장님 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롱고버그라는 사옥은 대나무 바구니 모양으로 사옥을 그렇죠. 지어가지고 그 오하이오주의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러한 특이한 건물, 좀 뭔가 비슷비슷한 건물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디자인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모더니즘, 그러니까 근대 모더니즘 시대가 네. 끝나고서 네.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면서 네. 문화라는 것이 상당히 다양화됐죠. 맞아요. 그 다양함 속에서 새로운 어떠한 또 다른 미래를 제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네. 건물 자체가 하나의 그 이미지화 시킨 건물들도 무척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햄버거집 같은 경우에 그 건물을 햄버거처럼 만든 그런 집도 거 있어요. 네. 그런 맞아요. 아이디어.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그동안 경찰서 하면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경직되고 그죠. 무섭고 그런 공권, 과거의 영관 어떤 좀 그런 말이 무서워. 거리감이 네, 있는. 맞아요. 그렇지. 네. 근데 그렇게 해화적인 그림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이, 그리고 또 거기에 멘트가 너무 멋지잖아요. 그림이 총알처럼 달려가요. 그러니까 그림이 아니라 건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그림이 아니라. 그래서 건축가가 가장 행복한 것은 네네네. 내 생각을 이해해주고 받아줄 음. 수 있는 건축주를 만난다는 것이 그럼 맞죠. 건축가에겐 큰 복이고 행복이죠. 그렇겠네요. 저에게도 그런 건축주가 한 분 계셨었어요. 오, 클라이언트라고 네, 그러셨어요. 네. 클라이언트라 하는데 네. 영어 써도 되는구나. 네. 그 정도 용어는 저희 시청자들이 방송 중에는 지적인 네. 수준이 높아서 방송 중에는 외래었으면 안 되니까. 아니, 아유, 클라이언트.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너무나 그 좋아했던 제 건축주 형, 신안산대학교 총장님, 네, 네. 그분은 제 작품을 늘 음. 존중해 줬어요. 어. 저희가 설계를 해놓더라도 네. 시공하는 과정 속에서 네네. 건설사가 이렇게 장식으로 만드는 걸 빼면은 공사비가 그만큼 절감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중간에 공사하면서 설계 변경을 하거든요. 그럼 대부분 건축주가 그냥 그 건설사 말을 따라갈 경우가 네네. 있는데 맞아요. 항상 그 총장님께서는 저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래서 아, 그렇죠. 신안산대학교 도서관 체육관 설계할 때는 제가 처음 스케치해서 디자인했던 것이 최종 준공 때까지 유지가 그대로 변경 없이 그렇죠.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가한테는 그 건물이 네. 일기장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광고를 사실 이제 뭐 방송 MC도 하지만 진행도 하지만 이제 광고 카피라이터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말이 저희 용어로는 좋은 광고는 좋은 광고주가 만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뭐 거절당하거나 리셋당하면 의미가 없는데 그렇죠. 네. 존중하는 광고주들은 야 이거 아이디어 좋다 해보자 이럴 때 좋은 광고가 탄생하고 사실 수상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이 아이디어가 크리에이티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꾸 가면 잘려요. 가면 이렇게 돌고 돌아서 평평해지는 아이디어로 나와요. 아무리 저희가 정말 멋진 아이디어를 드려도 내부에서 자꾸 컨펌 받다 보면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위험해, 이거 뭐 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정말 빛나는 아이디어를 사줄 때 도리어 소비자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시민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해가 됐어요. 네, 건축도 어떤 건축주를 만났냐에 따라서 또 맞아요. 다르겠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원장님께서 한옥에 관련된 강의도 또
많이 하고 계시다고 네. 알고 있어요. 다방면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시나요? 제가 건축가로서 네. 한옥을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다 그랬죠. 아, 네. 늘 가졌던 갈급함이 있어요. 어떤... 무슨 말이냐면 네. 이 공학도들은 쟁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건축물에는 그 안에 의미와 개념과 네네네.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네. 되는데 공학도는 그것이 좀 미약해요. 어. 그러니까 한옥과 관련된 책들이 대부분이 뭐냐면은 한옥에 대한 기능, 기능. 구조, 조형 네. 이런 걸로 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12년 전에 네. 저에게 그 또 다른 스승님을 만나게 됐는데 네. 그분은 이제 이화여대 학장님이셨고 개원여대 총장님이셨던 김영기 교수님인데 네네. 제가 그분한테 10년 동안 네. 우리 한국의 미학과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배우게 됐죠. 네. 그러면서 그분한테 우리 한옥이 갖고 있는 정신과 오늘 강의했던 내용들이 다 그 스승한테 배운 아,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한옥의 기능과 네. 정신과 미학을 합한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원장님 제는 전에 지금은 충무로에 우리 원장님이 이제 만드신 아이디어를 주신 그 매경 빌딩 옆에 있지만 신사옥 옆에 근무하지만 전에는 제가 시청에 이제 위치했었어요. 직장이 그 소송은. 네. 그래서 남대문도 가까이 했고 네. 광화문도 가까이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과 가까이 했던 환경이었는데 아까 그 원장님 강의를 듣다가 보면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에도 세심함이 배어 있더라고요. 네. 여러 군데에서 뜻밖의 네.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데 어쨌든 일부 몰지각한 분에 의해서 남대문 같은 경우 화재로 손실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물론 다시 복원해서 지었다고는 하나 예전에 그런 어떤 철학과 혼이, 네. 장인 정신으로 또는 어떤 세심한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의 기술로 지으면 더 잘 지을 수는 있으나 그 가치라든가 그때 있었던 곳곳에 스며 있었던 창의성들은 되살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경우 복원된 건축물에 대해선 어떤 평가와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지금 고건축 같은 경우는 네네. 상당히 다 복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 복원하는 맞아요. 방법은 크게 뭐냐면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 특히 궁궐 건축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건물을 짓기 위한 영건 의계와 영건 일기가 있어요. 아. 의계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말하면 도면이에요. 도면. 그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설계도. 설계도 네, 같은 네, 거죠. 네. 영건 일기는 뭐냐면 지금 말하면 시공일지예요. 아, 일지. 공사가 지금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런 거. 근데 안타깝게 경복궁에 복원하는 것은 영건 의계가 없어요. 아, 일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야? 구한말 때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이 대부분의 이 정각이 이렇게 이렇게 지었겠구나. 이렇게 지었을 거라는 상상 네. 속에서 짓는 거죠. 추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 그것도 복원한 건데 그건 어떻게 그러게요. 유네스코 문화재 아, 설계도가 있었나 보다. 예리하십니다. 역시 광고하시는 분이어서. 네. 예. 아, 이제 쏙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었던 대로 그대로 지을 수 있었기 아,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그래서, 받은 거였어요. 설계도가 중요해요. 그런 게 다 있네요. 그리고 저는 또 있는지 재밌는 게 몰랐어요. 뭐냐면은 네. 연장과 기술이 발달될수록 네. 사람의 솜씨는 더 줄어드는 거죠. 아, 그래서 과거의 건축물을 현대에 와서는 그만큼 기술이 없어가지고 못 짓는 건물들도 많이 있죠. 도리어. 도리어. 이게 좀 이상 모순된 얘기네요. 네. 더 잘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솜씨를 못 내는구나. 조선 시대가 될수록 목공 기술 기계들이 네, 네. 연장들이 네. 많이 발달돼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목수들이 과거 고려 시대나 삼국 시대보다 기술력은 떨어지죠. 아, 한번 요 작은 칼 하나 갖고 여러 개를 만든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서 솜씨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게. 근데 연장이 다양하게 따르면은 어. 그만큼 기술은 떨어지겠죠. 또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 참 모순되지만. 네. 우리 이선님 질문이 네, 또 저희 많이 이제 준비가 돼 있겠지만 이게 참 시간이 나 지금 보내드리기 싫어서 정말 이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궁금한 너무 것도 빨리 많고 지나갔어. 근데 우리들의 공식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우리 올 여름에 아마 개편이 되면 그때 한번 꼭 좀 다시 한번 앵콜 강의 모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모실 것을 약속드리고 네. 자 이러한 환경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전통 건축도 사랑하지만 또 연구하고 계시지만 네. 현대 건축도 지금 하고 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원장님의 뒤를 이어서 어디선가는 건축학도를 꿈꾸고 위대한 공부하고 건축 있는. 작품을 네. 만들려고 노력하는 후학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 지혜랄까, 어떤 아이디어랄까, 덕담이랄까 네.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네. 저희 아버님도 건축을 하셨어요. DNA가 그럼 좀 그러시군요. 있긴 있는 거고. 그리고 제 딸도 지금 건축가 어? 대학생이에요. 삼대째.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딸한테 늘 대단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네. 네. 우리가 60년대 때 음. 비틀즈의 레드비 음악을 들었던 네, 네. 맞습니다. 그 세대들이 네. 20세기 후반을 이끌었던 레드비 세대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 21세기에 네. BTS의 음. Love Yourself를 듣고 아. 자라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음. 앞으로 21세기 중반을 이끌어갈 주력이죠. Love Yourself 네. 제너레이션이 될 거라고 네, 저는 네, 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음. 우리의 건축 문화를 모르고 우리의 문화를 모르면은 선진 문화를 모르는 것이다라고. 우리를 잘 알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제 앞으로 네. 21세기 세계 선진 문화 국가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 문화도 이제 알아야 된다. 더 알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더 그래서 파야 되고. 그랬죠. 그래서 작년도에 제 딸이 저에게 했던 말이 어. 되게 기뻤는데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제 딸이 네. 1학년 입학 때부터 얘기했던 아. 건데 네. 딸이 작년도 3학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기 선배하고 동기하고 해서 네. 자기네 대학교 내에 최초로 음. 한옥 동아리를 만들었다. 와. 그 뿌듯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아. 우리의 건축 문화를 알면은 어. 이제 네가 선지 문화를 아는 거다. 아는 거다. 그 작품이 남는 거잖아요. 이 진짜 명- 영원히. 명언. 네. 따님도 그 건축학도의 길을 걸으신다니까 더 보람된 네. 일일 것 같고 그래서 따님도 어떤 훌륭한 건축 작품을 네. 저희는 남기시기를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도 K-팝과 동등하게 K 건축 의 주역이 되시길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빛과나무 연구원의 이규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